진도 확인 먼저 해볼게. 효성군은 저한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거 말고 또 추가된 게 있어요. 네. 뭐? 그 주몽신화. 주몽신화. 그다음에 고향. 고향. 산지관의 고향? 네.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몽신화랑 고향. 오케이. 성우는 지금 어디까지 나갔니? 범이 왜 안 보내냐고. 아니야, 아직 몰라요. 무슨 소리야? 지금 사과를 먹고 아, 사과랑 뭐왜 하고 있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납작납작 됐는데 납작납작도 했고. 그 1단원에 그거 김수영의 사랑은 다 했지. 중학교보다. 김수영의 사랑. 응. 안 했어요. 아니야, 했다고 들었어. 했다고 들었어. 아니, 진짜 밤마다 좀 다른가? 했다고 들어가지고. 일단 그럼 뭐 나중에라도 나갈 건가 봐? 아니면 약간 진도가 좀 다르던가? 어쨌든 그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품을 본격적으로 가보기 전에 여기 문학의 기능, 문학에 대해 약간 여기 프린터를 펴보시면은, 자, 문학의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문학의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약간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약간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 아주 단순하게 낼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간혹가다 혹시 모르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작품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식적 기능이라는 건데, 자, 인식적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작품에는 그 작가의 약간 시대라던가 아니면 약간 사회 문화적 그런 이제 배경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약간 작가라는 건 한국에만 작가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옛날 조선시대에도 작가가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도 작가가 있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다양한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약간 시대적 배경 혹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기능이 바로 인식적 기능입니다. 작품을 통해 과거나 다른 문화권의 생활 및 사고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인데, 자, 윤리적 기능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야? 영화를 왜 봐? 재밌으니까 보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심미적 기능이야. 보시면은 감동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감상을 하는 게 바로 문학의 심미적 기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화소설도 마찬가지지.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게 바로 신화소설의 문학적 심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도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도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인데 약간 작품을 본격적으로 가보기 전에 약간 김수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김수영. 자,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약간 어느 시대이냐면은 약간 그 이승만의 독재정치 때 약간 그 시기쯤에 약간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김수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저항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어요. 저항적.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김수영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승만이나 약간 그런 다양한 그 대통령들의 약간 부정적인 독재 정치에 대해서 약간 저항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랑에 대한 약간 예상 보기가 약간 어떤 보기 내용이 약간 좀 나올 수 있냐면, 자,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는 누구나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바탕으로 격변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할 절망과 기대를 담은 작품이다. 격변의 역사.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그의 금 같던 삶의 내용과 결합하여 표현하는 시다. 자, 물론 그는 그의 개인적 삶을 사회적인 삶으로 바꿀 줄 아는 영민한 시인이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개인적인 삶을 사회적인 삶으로 바꾸었다.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에 담긴 사랑의 의미는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약간 통합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이거는 약간 아직 시를 안 읽어보셨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사회적인 삶으로 확장시켰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사랑은. 그치? 근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인 사랑을 거기에다가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지. 그런 점에서 개인을 사회로 확장시켰다. 요게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가 살았던 현대사는 식민과 전쟁과 독재성처럼 금이 같던 역사. 내가 왜 자꾸 금이 같던 역사를 계속 강조하냐면은 우리 시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금이 나타나요. 금간 얼굴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이 간 그런 부정적인 역사 상황이지만 그 금 사이에서 뭐가 탄생해? 항상 새로운 삶이 탄생하던 역사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가보자면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을 배웠다. 너로 인해서. 자, 일단은 어둠이라는 이미지와 불빛이라는 이미지는 각각 약간 실현과 약간 희망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소재야. 그쵸? 그렇다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쵸? 어둠과 불빛 서로 다른 이미지지? 어찌됐든 1년을 통해서 내가 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실현이든 희망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대요. 그쵸? 어서오세요. 그게 변치 않는 사랑임을 배웠대요. 너로 인해서. 자,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와 다르게 너의 얼굴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변치 않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꺼졌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변하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의 얼굴은 그만큼 꺼졌다 살아났다니까 불안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거 한 번씩 가져가면 돼. 네, 찍어줄게.
왜 이렇게 늦어? 씨. 너 뭐 하나 그랬어? 저요? 응. 너 잤지? 아니요. 뭐 하나 그랬어? 아니 뭐 했었잖아. 죽고 싶네 진짜. 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가 뭘 뜻하는 것일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 아까 보기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얘가 이슈를 썼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는 격변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연 번개처럼 금이간 너의 얼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번개처럼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지? 자 그리고 너의 얼굴이 지금 어때요? 금이간. 아까 보기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있어서 금이간 역사라고 있어, 그렇지? 그렇다면 이 금이간 너의 얼굴은 약간 아까 처음에는 얘가 이 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라고 했지만 보기를 고려해보자면 이 금이간 너의 얼굴은 지금 현재 격변하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시예요 이게. 자 우리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보자면 자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개인적 감정이 사회라는 의미로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고려해보자면 좀 어렵죠 이게, 그치? 자 일단은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약간 구체적인 구절 혹은 구체적인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은 1년에서는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바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2연에서는 시상이 전환이 되죠.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약간 성격이 대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3년에서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역설이라는 표현 같아요. 역설. 여기서 말하는 균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혼돈과 불안을 뜻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사람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 역설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역설을 나타내는 그런 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되게 아름다운 감정을 떠올리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사랑을 느꼈대요. 그런 점에서는 역설을 나타내는 그런 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각 연에 담긴 이제 시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면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2개 쳐주세요. 자 일단 너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보기를 고려해보자면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사회 즉 역사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보기를 고려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번개처럼 금이간 너의 얼굴이 있었죠? 그쵸? 그렇다면 번개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거 잘 봐도 너의 얼굴에 균열을 가하는 파괴의 의미가 일단은 첫 번째로 담겨져 있어. 첫 번째 의미 파괴.
왜냐면 번개처럼 너의 얼굴에 금이 갖다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에 알지 못했던 너의 얼굴을 드러내는 생성의 의미. 즉, 얘네 둘은 서로 어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 의미가 담긴 시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번개가 왜 어떤 부분을 근거로 너의 얼굴을 드러내는 생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한국 현대사는 식민과 전쟁의 독재 상처로 금이 갔던 역사. 그쵸? 금이 갔던 역사. 그렇다면 약간 이 번개처럼, 번개랑 약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번개처럼 금이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 금이 간 그런 상태는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낼 수도 있다? 그 금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삶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그 금이 긍정적인 면모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즉, 보기 속에서 이미 금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즉, 금. 첫 번째, 독재 상처. 하지만 두 번째, 새로운 삶의 탄생. 이 보기를 고려해보자면은 그 번개도 역시 이에 따라서 이중적인, 서로 반대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저의 약간 완전 약간 제멋대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보는 교재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선생님들이 그걸 참고로 안 하겠니?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엄청 많이 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이 간 얼굴. 금이 간 얼굴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단순히 약간 상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분함과 균열의 순간을 사랑하는 것까지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랑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변화를 끌어안으려는 삶의 태도. 변화를 끌어안으려는 삶의 태도. 아무리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이지만 그것조차 사랑하려는 삶의 태도를 바로 사랑이라고 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보기의 마지막 구절이 있었죠? 그 번개의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 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변변하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조차 포용하려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두 번째, 변화의 순간이 참여를 포착하여 금이 간 징조를 파악하는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번개와 약간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치? 여기 변화의 순간이 찰나라는 게 뭐야?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시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의 순간이 찰나를 포착해서 금이 간 징조를 파악하는 일.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생성의 의미까지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시어는. 이 시어 정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주세요. 알겠지?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시 속에 담긴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약간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이 약간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제 소재 상징적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자. 표현 기법. 자, 표현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는 되게 단순해, 생각보다. 자, 1년에 도치법이 쓰였어요. 왠지는 알 거야, 도치.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 그 도치를 통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냐? 바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된다. 얘는 뭐 간단하게 해설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번개처럼이라는 시어의 반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반복도 마찬가지야. 모든 반복이 되면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강조, 리듬 강조였어. 운이랑서.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약간 가장 조금 중요한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년에 보면은 번개처럼 너의 얼굴은 이렇게 시가 끝나. 그치? 즉 미완된 문장의 형태로 시가 끝난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뭐냐? 여운 형성. 그리고 아무래도 끝맺음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뭐 그 너의 얼굴이 어쨌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작품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작품의 주제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까지 끌어안는 사랑의 가치.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부정적인 변화까지 포용할 줄 아는 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이죠. 도치, 반복, 생략, 의미의 대응 구조. 이 의미의 대응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1년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2년에서는 변하는 사람. 여기에서 의미의 대응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대응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깨달음? 아하, 진정한 사랑이란 부정적인 변화까지 포용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얘는 깨닫게 되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추상적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의미 해석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추상적 상징적 시어가 여기서 뭐겠니? 단어 하나밖에 없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그치? 이런 추상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의미 해석을 열어둘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4번 같은 경우는 별표 쳐주세요. 출제 포인트 1순위야. 사랑의 의미. 자, 사랑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개인적인 감정이야. 그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인 사랑을 사회적인 의미로, 즉 역사라는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어떻게 했다? 확장하고 통합했다.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단순히 약간 어떤 님에 대한 사랑이, 애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김수영의 사랑은 역사에 대한 사랑이다. 부정적으로 약간 확 변하고 있는 그런 역사조차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는 그런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부정적인 역사조차 내가 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 그걸 약간 김수영이라는 작가의 특징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시인 거야, 얘들아. 약간 보기 없이 약간 작품만 가지고는 이게 뭐 확장인지 통합인지 그런 걸 약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보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김수영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얘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좀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험 과목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시였던 것 같아요. 김수영의 사랑.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복습 한번 해주시면 약간 좀 무슨 내용인지 조금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될 거야.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 진행을 할 예정이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에 배웠던 거를 이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각 학교에 약간 기출문제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 화질 구리지 지금. 그렇게 구리진 않네? 지영 어때? 약간 좀 보기 불편하니? 조금 이런데. 글씨가 너무 쬐끄맣죠? 네. 그죠?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약간 제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웠던 거는
배웠던 거를 우리 다음 주에 각 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학교예요. 서원고, 효성고. 각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약간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같이 다뤄보자. 왜냐면 약간 한번 배워놓고 바로 문제 풀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더 잘 남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감을 조금 익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우리 8페이지 한번 볼까 이거? 이거 하신 분 학교에서 이성부의 공 안 했죠? 성우도 안 했죠 이거 이성부의 공. 일단 그럼 얘는 스킵합니다. 이거 다 약간 연계 지문이거든? 교과서에 드러나는 연계 지문. 이거 안 했어요? 효성부는? 안 했죠? 자 그러면 뭐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자. 한민국의 사과를 먹을까? 이건 했죠? 이거 안 했어요? 아 진짜로? 성우는 했어요. 성우는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통적인 거 먼저 하자 일단. 저기 저거랑 사과를 먹으면 이거가 다 돼. 어? 저 사과를 먹으면 아까 했던 사람 빼고 다 돼. 사람 빼고 다 안 했어요? 진짜? 사과를 먹으면은 수빈이는 했다고 그랬죠. 사과를 먹으면. 그거 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다 안 했어. 그럼 지금까지 사람 하나 나온 거야? 중요한 사과랑 사람. 아 사과랑 사람 두 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나? 이거는 사평역에서 안 했어요? 오케이. 납작 했어요. 했어요? 적어둬야겠다. 오케이. 적었다. 현지문의 고향 했어요? 고향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먼저 효성고 고향 먼저 해설할게. 고향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서운고 약간 사과랑 납작납작 이거 할게. 알겠지? 두 분 자습서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당당해. 지금 뭐 할 거야? 나 지금 너네 문제 풀려고 그랬어. 얘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자습이 된다. 가져왔네 수빈이는? 수빈이는 약간 그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계시고요. 준경이는 약간 복습만 하고 있어. 복습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헷갈린다. 기성이 하나. 책이 좋아서 가져왔죠. 한승은 고향하고 배우면서. 트리트블엔 없을 거야 고향. 찾았어.
대충 무슨 내용이야? 선생님을 줘요. 기억나요?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치? 공화는 그 사회 인사. 그치? 맞아요, 잘했어. 근데 저희가 이거를 딱 하루 그러니까 한 4번, 5번 나눠서는데 어. 첫 번째 시간에 한 번 들었어요. 아, 그럼 이제 다 안 끝낸 거죠? 다음 끝났어요. 아, 오케이. 그럼 오늘 저랑 다 끝내보자. 일단은 이 현지문의 고향에서 출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외의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출제 포인트는 일단은 거의 출제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이거 프린트를 이따 줄게요. 한 15분 후에.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자소서에다 적어주세요. 적어주면 좋아. 일단은 그라는 인물의 이동 경로. 이동 경로. 자, 두 번째, 그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자, 세 번째, 이 소설의 액자식 구성이에요. 근데 그 액자식 구성의 효과. 왜 작가는 하필 액자식 구성을 취했을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엔 시점이거든. 자, 이 시점이 약간 아시겠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역시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자, 마지막이야. 생각보다 안 많아. 이제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얘네 둘이 완전 베프가 돼. 베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래로 이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거든. 노래의 효과 혹은 기능. 요 5가지를 조금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이 5가지가 가장 우선시되는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내용까지 읽었니? 이거요? 이거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쌤이 다 한번 혼자서 읽어보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줬어요. 아, 그렇게 끝났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오히려 더 잘 됐다. 전체적인 이해를 알고 있으면 약간 좀 잘 됐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회상하는 것에 더불어서 약간 그 각각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이 5가지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이 1번 가문단 나문단이 약간 제가 자습서를 약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습서 보시면서 보셔도 문제 없을 거야. 자, 가문단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이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와 그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야. 그쵸? 약간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차의 약간 의미. 기차의 의미. 자, 보통 이제 기차라고 하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근대화가 되고 그런 근대화의 산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차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단.